고등어 구이, 황혜련 단편소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또렷해지는 기억이 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보고 있거나 그리움의 끝을 잡고 싶을 때면 불현듯 한 번씩 떠오르곤 하는 기억. 너무 선명해서 도무지 세월이 흘렀다고는 믿기지 않는, 더구나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어서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끝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정광석화 같은 기억. 그 기억에 대한 잔상으로 이 하잘것없는 일상을 버텨왔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갑천사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단지 절만 다녀왔더라면, 갑천사를 다녀오는 길에 밥집에 들르지 않았더라면, 그 밥집에서 어떤 눈빛과 맞닥뜨리지 않았더라면, 그저 무심히 지나갔을 어떤 하루.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걸까? 갑천사를 다녀오고 난 후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대학을 갔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은 어느새 퇴직을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일들은 늘 수면 위에 떠올라 있어서 세월이 흘러도 언제든 금방 소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살면서 딱 한 번 들렀던 밥집에 대한 기억이 수없이 많은 발걸음을 했던 어떤 밥집보다도 선명하다면 그건 정말로 고개가 갸웃거려질 일이다. 그때 나는 친구인 선아를 보러 DCL 갔었다. 일찍 결혼한 선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나를 부러워하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러 1박 2일 일정으로 DC로 가는 버스를 탔다. 친구는 터미널에 마중 나와 있었다. 바로 집으로 들어가기엔 이른 시각이라 선아는 동문사로 드라이브 갔다가 늦은 점심을 먹고 들어가자고 했다. 나는 좋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다가 문득 동문사 근처에 있는 갑천사가 떠올랐다. 친구는 갑천사는 볼 게 없다며 동문사로 가자고 했으나 내가 우겨서 갑천사로 방향을 잡았다. 친구 말대로 갑천사는 정말 보잘것없었다. 선화가 왜 극구 동문사를 고집했는지 와보고 알았다. 나는 비구니 절을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다. 주변의 고즈넉함 속에 고요히 자리한 암자 하나, 멀찍이서 나를 향해 합장하는 여승의 단아함 때문에 나까지도 절로 고개 숙이게 만드는, 절을 돌아가면 보이는 야생화와 가느다란 풀벌레 소리 때문에 마음의 때까지도 씻어내리는 그런 고요하고 맑은 기운. 그러나 직접 와서 본 절은 작고 낡은 데다가 숲풀까지 우거져 황량함과 스산함만 더했다. 가자, 배고프다. 선아는 한마디 툭 던지고 바로 자동차에 올랐다. 나도 뒤따라서 탔다. 갑천사는 그걸로 다시 찾아올 이유가 없는 곳이 되었다. 근처에 식당이 있으려나? 나는 갑천사를 고집했던 게 미안해서 얼른 밥 얘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러게, 찾아보자. 이쪽 길로 가볼까? 그게 잘못된 선택의 시작이었다. 길은 아무리 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식당은커녕 집 한 채 보이지 않았다. 돌아 나와 다른 길로 가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왔던 대로 돌아 나갔더라면 시내의 어느 맛집에 당도해 있을 텐데 우리는 갑천사에 대한 속풀이를 식당에서라도 하려고 근처를 배회했다.
갑천사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 우리는 배고픔에 지쳐갔다. 아침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나선 길이었다. 문득 겁도 났다. 어디서 짐승이라도 훅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이젠 돌아나가는 수밖에 없겠다고 시내로 나가는 길을 찾던 중 우리는 숲을 속에서 구세주 같은 어떤 농가를 하나 발견했다. 집은 당연히 낡고 허름했다. 저기에 사람이 살까? 우리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차를 대놓고 차에서 내려 살금살금 다가갔다. 빈집일 거야. 돌아가자. 겁 많은 내가 숨죽이며 말했다. 선화가 잔말 말고 따라오기나 하라며 손짓했다. 다가가 보니 폐가는 아니었다. 세상에 사람이 사는 것도 가분한데 대문 기둥에 밥집이라는 간판도 붙어 있었다. 선아와 나는 동시에 서로 쳐다봤다. 처음엔 놀람과 반가움이었지만 우리 얼굴빛은 차츰 어두워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한글이나 겨우 떼었을 법한 밥집이라는 글 모양새도 그랬지만 이런 데서 차려주는 밥을 먹을 수나 있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초로의 노인이 텐마루에 걸터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나이가 잘 가늠이 안 되었다. 언뜻 보면 60대 정도로 보이다가 또 어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도 했다. 일단 사람이 살고 있다는데 안도했다. 행색도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다. 더구나 우리가 찾던 먹거리를 다듬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선아가 먼저 운을 뗐다. 노파가 나무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여기 밥집이라고 써있길래요. 혹시 식사할 수 있나요? 여자는 대꾸는 않고 쳐다보기만 했다. 멀쩡하게 생긴 여자들이 왜 이런 데 와서 밥을 찾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저희가 갑천사에 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식당을 찾다가. 선아가 조곤조곤 얘기하자 그제야 여자가 엉덩이를 들어 우리를 맞았다. 찬이 없는데 괜찮겠수? 여자는 어느 시골 안악처럼 순해 보였다. 굳이 밥집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객에게 밥 한 끼 정도는 차려줄 수 있게 보였다. 그게 우리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해주었다. 아유, 반찬이라뇨. 김치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여자가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오래 묵은 시골집 냄새가 훅 풍겼다. 나는 문을 열어놓은 채 방바닥에 철퍼덕 앉았다. 방은 그냥 시골집 방이었다. 어디서도 손님 같은 걸 맞은 흔적이 없었다. 여자는 기다리는 동안 욕이나 하라며 쪄놓은 감자를 밀어 넣어주고 다시 부엌으로 갔다. 감자를 보자 저절로 손이 갔다. 식은 감자는 밍밍했으나 감자 껍질을 벗겨 한 개씩 먹었다. 부엌에서 밥 익는 냄새가 났다. 생선 굽는 냄새도 흘러 들어왔다. 냄새에 홀려 방문 밖을 내다보니 한 남자가 화덕 앞에 앉아 연기를 마셔가며 생선을 굽고 있었다. 남편인가 봐. 선아가 나만 들리게 살살 얘기했다. 남편 같진 않아. 봐봐, 젊잖아. 아들인가? 우리가 속닥거리는 사이
남자가 생선을 다 구웠는지 석쇠를 들고 일어났다. 일어나는데 키가 아주 작았다. 남자는 키 때문에 사생활을 포기하고 시골의 삶을 택한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석쇠를 들고 부엌으로 가다가 우리가 있는 방 쪽을 흘낏 쳐다보았다. 그때 하필 내 눈과 딱 마주쳤다. 순간 번개를 맞은 것처럼 아득했다. 얼른 고개를 돌렸다. 다시 바라보았을 때 남자는 부엌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눈빛에 데인 듯 온몸이 화끈거렸다. 그럴 리가. 첫눈에 빠지기에 남자는 너무 보잘것없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고 남자가 사라진 부엌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남자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눈빛이 맑고 서늘했다. 그 선함 때문에 잠시 정신을 놓았던 거라고 나를 다독였다. 뜻밖이었다. 이런 곳에 내 가슴을 뛰게 할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해보지 않았다. 여길 오려고 갑천사 주변을 그리도 헤맸었나? 왠지 갑천사에서 보지 못한 걸 여기서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선아는 피곤한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것이다. 나는 선아가 쉴 수 있도록 가만 내버려 두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선아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이젠 끝내야겠어.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선아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흐느꼈다. 그래, 그만둬. 나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DC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혼만이 최선이고 이혼만이 살 길이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뒹구는 동안 선아는 인쇄소 일을 도맡아 하느라 온몸에 관절이 다 나갔다. 지금도 선아의 남편은 그 여자와 여행 중이다. 인쇄소에서 일하던 선아가 사장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말렸었다. 허우대만 멀쩡했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 여직원이던 선아를 데리고 자서 임신까지 시킨 남자였다. 끝이 보이는데 선아는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결혼 초부터 계속 바깥으로 돌았다. 아이까지 키우며 인쇄소 일을 하느라 선아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선아 반대쪽에 나도 등을 기대고 앉았다. 벽에 걸린 옷가지들이 어깨에 닿아 간지럽혔다. 남자 옷은 없는 걸로 보아 아들의 방은 옆에 따로 있는가 보았다. 남자와 눈이 마주친 후부터 나는 내내 남자가 신경 쓰였다. 조금 전 놀란 가슴은 여전히 콩닥거렸다. 나는 선아의 기분도 살피면서 간간히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부엌에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저 밥 익는 냄새만 묻어나왔다. 잠시 후 여자가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보자마자 침이 확 돌았다. 반찬은 많지 않았으나 구미가 당기는 밥상이었다. 갓 지은 밥은 윤기가 돌고 뚝배기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아까 테마로에서 다듬었을 법한 나물과 금방 구운 노르스름한 고등어가 자르르 기름을 품은 채 놓여 있었다. 이 정도면 훌륭한 한 끼였다. 시골이라 찬이 없어서 어쩐대유. 여자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무슨 그런 말씀을요. 밥은 더 있죠?
여자가 밥은 얼마든지 더 드리겠다며 겸연쩍은 웃음을 보이며 방을 나갔다. 선아와 나는 정신없이 먹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다. 밥 공기가 바닥을 보일 때쯤 방문이 열리며 남자가 접시 하나를 더 들이밀었다. 곳에 고등어 한 마리를 더 구웠나 보았다. 먼저 상에 놓여 있던 고등어는 이미 형체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어머, 고마워요. 숯불에 구워서 그런가? 진짜 맛있어요. 선하답지 않게 너스레를 떨며 접시를 받았다. 화덕에서 연기를 마시며 구운 수고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선아는 본래 천성이 선했다. 그래서 이름도 선아였다. 빌어먹을 놈의 남편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선아는 그 본성대로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남자가 부끄러운지 입꼬리가 얄궂게 올라갔다. 나는 남자를 쳐다보지 못했다. 누가 보면 내외하는 줄 알았을 것이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고 얼른 고등어 접시에 코를 박았다. 봉오리인가? 선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남자가 사라진 곳을 보며 말했다. 그런 것 같지? 나도 그런 생각 들었는데. 순간 괜한 측은지심이 발동했다. 겨우 난쟁이를 벗어난 키에 말까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가 감당했어야 할 세상은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었다. 쓸데없이 눈은 또 왜 저리 맑아가지고 나는 그게 더 애처로웠다. 여자가 양푼이의 밥을 더 담아주었다. 배는 거의 불렀으나 나는 남자가 새로 구워준 고등어를 먹어야 할 것 같아 양푼의 밥을 덜어 또 우걱우걱 밀어넣었다. 김치찌개도 다 먹고 여자가 끓여준 누룽지까지 다 비우고 나서야 우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방에서 나오는 우리를 보고 여자가 다가왔다.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선아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밥에 대한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자가 얼굴을 붉히며 배시시 웃었다. 식사비는 얼마를 드려야 할지 처음부터 그게 고민이었다. 집안 어디에도 음식값에 대한 표식은 없었다. 식당이 아니라서 돈 받기가 거시기 하지만 알아서 조금만 주세요. 선아가 보통 밥값에 조금 더 얹어주었다. 여자는 가타부타 말없이 돈을 받았다. 남자는 계속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남자를 보면 진짜로 벙어리인지 확인도 할 겸 시내로 가는 길에 관해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인사를 하고 집을 나올 때까지도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아가 운전하는 차가 밥집을 벗어났다. 참 이상한 한 끼였어. 그치? 한 번씩 생각날 것 같다. 여자가 알려준 대로 가니 의외로 길은 쉬웠다. 얼마 가지 않아 갑천사 가는 길에 보았던 건물을 만났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 앞불싸 나는 그곳에 모자를 두고 왔다.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 아끼던 모자였지만 하는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두고 온 건 모자인데 뭔가 영혼을 강탈당한 듯 허전하고 아뜩했다. 그 집을 나올 때 어디선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을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망상일 거야. 한낱 난쟁이일 뿐이라고. 벙어리라고. 재차 자신을 다독였지만
그 맑고 서늘하던 눈빛이 쉽게 떠나가지 않았다. 난데없이 갑천사가 떠올랐던 건 그 밥집을 가기 위함이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얼마나 어렵게 찾아 들어간 밥집인가. 필연이 아니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필연에 의한 이끌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주 가끔 한 번씩 그 눈빛을 떠올리는 일 외엔 그 눈빛 때문에 가슴이 한 번씩 서늘해졌던 것 외엔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다. 저녁을 먹고는 꼭 소파에서 졸다가 잠이 든다. 힘들고 지쳐 보인다. 남편이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은 100명도 넘지만 위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종일 모니터만 들여다보며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 약만 처방해주고 있는 일상이 뭐 그리 좋겠는가. 나는 TV 볼륨을 조금 줄이고 무릎 담요를 끌어다가 허리 부분을 덮어주었다. 네 고마 나랑 살자. 지방대이긴 하나 의대를 나온 남자가 30 중반을 훌쩍 넘긴 여자에게 결혼이란 걸 하자고 했을 때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그때만 해도 잘 몰랐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할 짓이 못 된다는 걸. 선화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런 불행이 내게도 도사리고 있을 줄은. 혹여 닥친다 해도 나는 선화가 아니니까. 내 남편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니까 불행의 강도도 다를 거라고 여겼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과 산다는 건 각자 치러야 할 몫이 따로 있었다. 너는 나랑 왜 사니? 너는 이렇게 사는 게 괜찮니? 나는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묻는다. 남편은 소변이 마려운지 일어나 화장실로 간다. 그리곤 곧장 침대로 간다. 방으로 들어갈 때 내 손을 잡아 끌지 않은 지는 아주 오래되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에 미적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다. 이제 비로소 소파와 TV와 내가 한 몸이 되는 시간이다. 나는 자연 다큐에 오래 머물러 있다.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내가 안주하는 시공간이다. 우리도 시골 가서 살까? 내가 말했을 때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다. 뭐? 너처럼 게으른 사람이 시골 가서 살겠다고? 뭘 알고나 하는 소리야? 나는 남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채널을 돌리니 유명 홈쇼핑에서 고등어를 팔고 있다. 호스트가 잘 손질된 고등어를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구워 흰 쌀밥에 얹어 먹는다. 세상에 없는 맛이라고 너스레를 떤다. 고등어는 숯불에 구워야 제맛인데. 고등어 구이를 보자 화덕 앞에서 매운 연기를 마셔가며 고등어를 굽던 키 작은 남자의 영상이 떠오른다. 그 밥집은 아직 있을까? 문득 한번 가보고 싶어진다. 찾아갈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그 밥집을 가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었으나 오는 길은 의외로 쉬웠다. 찾다가 못 찾으면 돌아오면 그만이었다. 목적 없는 외출이 납득이 안 가던 시절이 있었으나 살면서 바뀌었다. TV에선 곧 고등어 판매가 끝날 거라는 안내 멘트와 종료 신호가 뜬다. 3분을 남겨놓고 초침은 자꾸만 넘어간다.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새벽 3시에 내 전화를 이렇듯 상냥하게 받아주는 데는 쇼핑몰 뿐이다. 고등어를 주문하려고요. 말하는 중에도 냉동실에 가득 차 있는 조기와 오징어가 생각난다. 모두 충동 구매가 빚은 참극이다. 고등어를 넣을 자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대화는 이어진다. 순살 고등어 한 박스, 여기 등록되어 있는 카드와 주소로 하면 될까요? 제 정보가 있나요? 왜죠? 왜라뇨? 지난번에도 저희 홈쇼핑을 이용해 주셨어요. 해초국수와 데님 반바지, 갈비탕, 쭈꾸미 볶음. 제가요? 저는 그런 걸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하셨어요. 이번 달에도 2건, 지난달에도 4건으로 나오는데요. 주문을 하는 사이 고등어 판매는 어느새 의류 판매로 넘어가 있다. 저 사람들은 새벽 3시에도 안 자고 나와서 고등어와 옷을 팔고 있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누가 벌어다 주는 걸로 사느라 수모와 멸시를 견뎌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내 입을 건사하고 차곡차곡 통장의 잔고를 높여가는 삶.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동동거리다가 밤에 맞이하는 꿀같은 휴식. 그런 일상을 나도 맛보고 싶었다. 방에서 남편의 얕게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나와 사는 남편이 가끔씩 안쓰럽다.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워 춤이라도 추러 다니든지. 나는 남편을 방치하듯 재워놓고 갑천사를 생각한다. 내일 장거리 운전을 하려면 몇 시간이라도 눈을 좀 붙여야 하는데 의식은 점점 더 또렷해진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수면제를 한 알 삼켰다. 잠이 금방 올 것 같지 않아 한 알 더 삼켰다. 수면제는 남편이 가져다 준다. 수면제 덕분에 몇 시간이라도 자고 났더니 좀 움직일만 했다. 남편은 알아서 빵과 커피를 먹고 출근했다. 갑천사를 다녀오려면 서둘러야 했다. 나는 출발 전에 내비게이션에 갑천사를 쳤다. 일단 갑천사 근처로 가서 밥집을 찾아가 볼 요량이었다. 선화가 있었다면 그때 일을 떠올리며 불러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생뚱맞게 무슨 밥집이냐며 그때처럼 동문사나 다녀오자고 했겠지만 그렇게 장단을 맞춰줄 선화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몇 년 전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의 어느 아침 나는 잠이 덜 깬 채 발신자 표시창에 선화 이름이 찍힌 전화를 받았다. 부쩍 선화의 전화가 많아지던 때였다. 남편 문제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나는 어느 정도 지쳐 있었다. 이젠 아침 잠까지 깨우는 게 지겨워 안 받을까 하다가 제발 그만하고 이제 헤어지라고 그 말을 하려고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선화가 아니라 딸이었다. 아줌마, 이름이 미진이라고 했던가? 미진이는 나를 불러놓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미진아, 어쩐 일이야? 학교 안 갔니? 나는 벌써 어떤 예감에 휩싸였다. 선아의 전화가 잦아지면서 곧 무슨 일이 터질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아줌마, 엄마가. 미진이는 울먹거렸다.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무슨 일 있니? 나는 벌렁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가 죽었어요. 목을 매달았어요. 미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순간 얼음이 되었다. 나쁜 상황을 예감했지만 설마 이런 것까진 아니었다. 손목이라도 그은 거라면 치료 후에 더 이상 그 몹쓸 놈 때문에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고 잊어버리라고 말해줄 작정이었다. 남편 소유의 인쇄소는 선아가 아니었으면 벌써 망하고도 남았다. 선아의 공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한 재산 뚝 떼어 나와서 너의 길을 가라고 이번엔 무슨 수를 쓰든 그 수렁에서 나오게 할 작정이었는데 목을 매달다니. 그게 목 매달 일인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바깥으로 도는 게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큰일인가? 버리면 그만 아닌가? 자식은 어쩌고? 늙은 엄마는 어쩌고? 미친년, 보진년, 바보 등신. 소리가 절로 나왔다. 나는 병원으로 곧장 갔다. 내가 도착하자 선아는 화장터로 옮겨졌다. 친정엄마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다. 남편이 바람나서 목매단 딸을 세상 천지에 광고할 일이 있는가? 저 모진 것이 글쎄 뒷격 감나무에 줄을 달고 시상에 내가 이런 꼴 보자고 여태 살았나? 나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연락은 했느냐고 물어보려다가 그만뒀다. 끝난 인연이었다. 미진이가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할 세상이 안쓰러웠다. 미진이나 좀 살펴줘.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미진이를 챙겼다. 미진이에게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선아는 인쇄소 일을 보느라 미진이는 외할머니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었다. 선아는 그렇게 갔다. 선아를 잃고 나는 DC에 갈 일이 더 없어졌다. 내비게이션이 DC를 지나 갑천사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나는 거기서부터 내비게이션을 껐다. 이제부터는 기억의 회로를 가동해야 한다. 나는 DC에 온 김에 선아가 있는 납골당에도 잠깐 들을까 했으나 길눈이 어두운 내가 괜히 납골당을 찾아 헤매다가 밥집을 찾아가는 일이 꼬일 수도 있었다. 갑천사로 가는 길 입구에 다다르자 놀랍게도 그 건물이 그대로 있었다. 그 건물만 발견하면 어찌어찌 찾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기적처럼 그 건물이 있었다. 1층에 막국수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순댓국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자동차를 세워놓고 이끌리듯 순댓국집으로 들어갔다. 손님은 달랑 한 테이블에 있었다. 혼자세요? 주인 남자가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내 뒤를 두리번거렸다. 저기... 내가 머뭇거리자 남자는 내가 밥손님이 아니라서 실망하는 듯 했다. 나는 차라리 밥을 시켜 먹으며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점심때도 지나고 있었다. 나는 자리를 잡고 앉아 순댓국을 시켰다. 남자의 얼굴이 펴지며 잠시 후 펄펄 끓는 뚝배기 한 사발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았다. 시큼한 깍두기를 보자 군침이 돌았다. 혹시 전에 이곳이 막국수집 아니었나요? 나는 돌아서는 남자를 향해 물었다. 글쎄요. 저희도 가게 한 지 3년밖에 안 돼서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 땐 칼국수집이었슈. 나는 20년 전이라고 얘기하려다가 말았다. 사장님,
제가 갑천사일 가려고 하는데요. 이 사이길로 쭉 가면 되나요? 나는 일단 갑천사로 말문을 텄다. 주인 남자는 이 동네를 잘 아는 듯 상세히 일러주었다. 저기 근데요.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한데 여기서 갑천사 쪽으로 차로 한 10분 좀 가면 밥집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밥집이요? 글쎄요.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았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집을 말하는 건가? 그때 구석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한 남자가 끼어들었다. 아, 아세요? 나는 너무 반가워서 얼른 아는 체를 했다. 노인네하고 벙어리 아들이 살긴 했는데 지금은 빈집이지 아마. 빈집이라는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쿵 무너져 내렸다. 근데 그 집은 왜요? 남자는 이상하다는 듯 내 면모를 이리저리 살피며 물었다. 나는 얼른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 집을 찾아가는 이유를 나도 명확히 모르고 있었다. 오래전에 그 집에서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아직도 있나 해서요. 글쎄요. 그게 그 집을 찾아가는 이유인지 되묻는 표정이었으나 남자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는 있는 듯도 했다. 나는 벙어리라는 그 아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으나 남자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만뒀다. 대신 내친 김에 그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다시 물어두었다. 남자는 건물 옆으로 쭉 가면 된다며 성의 없이 말하고는 계산을 하고 나갔다. 그 집에 대해 뭘 좀 아는 정보원을 너무 쉽게 놓쳐버린 아쉬움은 있었으나 나는 더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빈집이라지 않나 알아서 뭘 어쩌겠는가. 그래도 집은 있다고 하니 다행이었다. 사실 밥집 가는 길은 묻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건물 옆에 길은 하나였다. 내 기억에 집도 하나였다.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식당을 나와 밥집을 향해 출발했다. 그 집에 가고 있는 내가 어이없었다. 사는 게 얼마나 헛헛했으면, 얼마나 하잘것 없었으면 꼴랑 그 눈빛 하나에 끌려 이런 짓까지 벌이나 싶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젠 직진밖에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광경들이 전혀 낯설었다. 나무와 수풀들이 우거져서 찾길 정도나 겨우 나있던 길은 푸정도로로 바뀌었고 군데군데 전원주택이 들어서서 여기가 정말 예전에 본 거기인가 싶었다. 이런 추세라면 그 밥집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집이 들어서 있을지도 몰랐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무모하며 그날 일은 그냥 하룻밤 꿈처럼 아름다운 기억으로 정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행인지 아닌지 그 집이 거기에 있었다. 주변의 전원주택들 사이에 흉물처럼 추한 몰골로 예전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집을 보자 세월이 느껴졌다. 나는 그 남자의 눈빛이 아직도 너무 선명해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밥집이란 간판은 진작에 떨어져 나갔는지 흔적도 없고 스산한 기운만 감돌아 폐가라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자동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고등어를 굽던 화덕이 마당에 그대로 있었다. 그 앞에서 매운 연기를 마셔가며 고등어를 굽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화덕에서 눈을 떼고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사람이 살았는지 집 매무새가 그리 험악하지는 않았다. 폐가처럼 보였던 건 주변에 새로 들어선 전원주택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뿐이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빈집인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불러보았다. 금방이라도 방 안에서 노파가 나무를 다듬다가 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먼저 부엌을 열어보았다. 부엌은 왠지 노모와 아들만 드나드는 은밀한 공간 같아서 들여다보기가 꺼려졌다. 부엌은 그냥 부엌이었다. 천장 아래는 타일을 발라 현대식으로 개조했으나 가마솥이 걸린 아궁이는 그대로 살려두었다. 부엌을 나와 선아와 밥을 먹었던 방으로 가보았다. 방도 거의 그대로였다. 대체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세월이 흘렀으니 노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 노파가 없다면 아들도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을지도. 나는 방문을 닫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노파의 방 옆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그땐 감히 들여다볼 엄두도 못 냈던 아들의 방일 것이다. 나는 조심조심 다가가 문고리를 잡았다. 선뜻 열지 못하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문을 열면 늑대 소년이 툭 튀어나와 나를 덮칠 것만 같았다. 왠지 못 볼 걸 보게 될 것 같은 두려움도 들었다. 나는 판도라의 상자 앞에 선 사람처럼 방문을 열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냥 돌아갈까? 나는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보고 가는 게 맞았다. 호기심조차 묻어버리려면 보고 가야 했다. 나는 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문을 열었다. 방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살짝 맥이 빠졌다. 대체 나는 뭘 기대한 거지? 나는 방문 앞에 한참을 그렇게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자 방 안의 사물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행거에 걸려있는 남자 옷들이 남자 방이었다는 걸 말해주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들이 조금 낯설게 다가왔다. 책은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그 선한 눈빛과 서늘한 기운은 이 방의 책들이 만들어낸 결과물 같았다. 나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대단한 발견은 없어도 그와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이 정도면 이곳에 온 이유는 찾은 것 같았다. 이젠 한 번씩 일던 마음의 경랑을 조용히 잠재우고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중요한 건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지 상대에게서 뭔가를 확인해야만 되는 건 아니었다. 확인은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불러올 뿐이었다. 돌아가자. 이젠 이 집을 다시 찾아올 일은 없을 것 같아. 나는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방 안을 찬찬히 훑었다. 그때 문득 시선을 사로잡은 게 있었다. 탄성이 절로 나왔다. 모자였다. 20년 전에 이곳에서 밥을 먹고 빠뜨리고 갔던 내 모자. 그 모자가 덩그러니 벽에 걸려 있었다. 차분하게 가라앉았던 가슴이 다시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저걸 어쩌자고 여태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어쩌다 보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내게도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담담해질 수가 없었다. 이걸 두고 와서 내 마음이 여길 떠나지 못했구나. 남자도 이 모자를 찾으러 올 나를 기다렸던 건 아닐까? 그래서 버리지 못한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면 그만이었다. 언젠가 그 믿음이 헛된 것이었다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 해도 괜찮았다. 내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그걸로 됐다. 나는 모자 하나로 그동안 정처없기만 했던 내 마음이 한순간에 보상이라도 받은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이 모자를 가져갈지 두고 갈지 잠시 망설였다. 가져간다면 단지 소유에 불과할 모자였다. 두고 간다면 그리움이 될 것이다. 나는 모자를 다시 그 자리에 걸어두고 방을 나왔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당일 배송이라더니 참 빨리 도왔다. 나는 고등어 박스를 들고 들어와 저녁 준비를 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밥을 안 치고 택배 상자를 뜯어 고등어를 구웠다. 지글거리고 익어갈 때쯤 남편이 돌아왔다. 나 저녁 안 먹어.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가봐야 해. 남편은 다짜고짜 내뱉고는 바로 옷방으로 들어갔다. 후드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잘못 들었나 했는데 어느새 검은 양복으로 갈아입은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친구 장인이 돌아가셨어. 오늘 밤 못 들어올지도 몰라. 남편은 계속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짓거려댔다. 남편에게 그런 절친이 있었던가? 되묻기도 전에 그의 손에 들려져 있던 핸드폰이 부르르 몸을 떨었다. 문자를 확인하는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고등어 구웠는데 어쩌지? 나는 그 말밖에 할 게 없었다. 당신이 먹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남편은 후다닥 구두를 챙겨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남편이 빠져나간 현관문 앞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삐하고 가스레인지 경보음이 울렸다. 나는 얼른 다가가서 레인지 버튼을 눌러 껐다. 다행히 고등어는 한쪽 면만 타서 먹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였다. 나는 환기를 위해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고등어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와서 앉았다. 요즘 누가 장례식을 써먹니? 나는 시커멓게 탄 고등어 접시를 앞에 놓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나는 뜬금없이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음이 한 번씩 울리는 걸 알고 있었다. 그동안 용케 외박을 안 하고 버틴다 싶었다. 어쩌다 늦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녁이면 꾸역꾸역 집으로 들어왔다. 학회니 세미나니 해외로 사나흘씩 집을 비울 때도 나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딱히 틀만 깨지 않는다면 괜히 심정만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여기며 살았다. 바람이라도 피우라고 입방정을 떨었던 나였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서 당하고 보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올게 온 것뿐이야. 남편도 살아야 했으니까. 그때 얼음처럼 식었던 심장 바닥에서부터 따뜻한 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나는 어느새 밥집에 가 있었다. 빗자루로 어수선하던 마당을 쓸고 화덕을 청소했다.
내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키 작은 남자는 마당에서 화덕 연기를 마셔가며 고등어를 구웠다. 이 순간 그게 위안이 되었다. 나는 해질러진 고등어 택배 박스를 들고 냉동실 앞으로 왔다. 문을 열자 서리가 잔뜩 낀 갈비탕과 주꾸미 봉지가 서로 엉켜붙은 채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놓여 있었다. 아이스크림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냉동실 안에 돌덩이들을 꺼내어 버릴 건 버리고 이리저리 미루고 빈 공간을 만들어 고등어를 쑤셔 넣었다. 그리고 주문을 걸었다. 이 고등어가 다 없어질 때까지 또 살아보자고.